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미디어시 이 보수 재건축 토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이제 20대에서 30대로 막 접어든 젊은 보수를 모셨습니다. 자,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20대 때 이미 상근 부대변인을 오랫동안 했어요. 예. 지금 이제 31살인 거죠? 예, 우리 나이로 31살 됐고요. 그 이준석 대표 시절에 나는 국대다라고 그 토론 배틀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때 처음에 제가 입상을 해서 부대변인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에선 상근 부대변인으로 하면서 한동훈 대표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장동혁 지도부 빼고 모든 지도부를 겪었죠. 예. 나는 이 신주호 부대변인이 이 말이 좀 조리가 있기에 좀 유심히 좀 지켜봤는데 예. 그러니까 이 배틀에서 뽑힌 거네요. 예, 토론 배틀에서 됐죠. 예. 몇 명을 쓰러뜨린 거예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 200 뭐 몇 명 해가지고 경쟁률이 그랬던 높았구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총 지원자 그때 수가. 몇 예. 명이 뽑혔어요? 그때 뽑힌 게 8명이었습니다. 8명? 대변인부터 부대변인까지 이제 순위대로 해서 차점자들은 부대변인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지금 그 이제 당을 나가서 지금 그 활동하고 있는 신은규 변호사도 그때 같이 배틀에 응했던 사람인가요? 신인규 변호사는 이제 1기 때 나는 일기 때. 국대다가 1편이 있고 2편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2편 때입니다. 신조 부대변인은 2기 때. 예, 예. 그랬구나. 자, 요즘 이제 지방선거 이제 공천이 이제 한창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보수를 지지하는 이제 국민들 유권자 입장에서는 하여튼 두 부류인 것 같아요. 뭐 체념한 사람도 있고 그래도 이제 뭔가 좀 상황 변화가 와서 보수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기반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겠나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지방선거라고 하는 선거의 특성이 그 3대 전국 단위 선거 중에 가장 투표율이 낮습니다. 가장 낮은 만큼 정치 고관여층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들을 어떻게 선거장으로 투표장으로 이끄느냐 그게 사실 성패를 가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로 가면은 이 보수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에 실망한 것이 너무 크다. 그래서 오히려 보수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투표장으로 안 나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면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네요. 그날 평소 가고 싶었던 뭐 관광을 간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영화를 예, 보러 간다든가, 예. 아니면 뭐 막걸리 집에 가서 이제 보수를 한탄하면서 예. 술을 마신다거나. 예. 하여튼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 거다. 그럴 이거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게 어제 사실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조금 예.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20%대로 주저앉았는데 그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이 가장 강하게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대구 경북에서 10%포인트 가깝게 추락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이 최근에 보이고 있는 여러 행태들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으면 전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ARS 조사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응하는 분들은 굉장히 이 질문을 다 듣고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조차도 응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 보수 정치에 굉장히 큰 환멸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를 저는 방증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저는 언뜻 떠오른 게 과거에 이제 민주당에서 안철수가 이제 분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당을 창당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호남 지역이 이 대구 경북하고 이제 유사한 점이 있잖아요. 양측 정당의 어떤 강성 지지층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국민의힘에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 엄청난 상처를 안겼단 그렇죠. 말이죠. 예. 이번에 이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도 보면은 지금 과거 보수 성향이었던 사람들이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경쟁률이 뭐 2대1이 넘는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을까요? 사실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게 출마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당이 잘 나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뭐 기초의원, 뭐 광역의원
뭐 구청장 뭐 이런 분들이 얼마나 그 정당 공천에 많이 신청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정당이 지금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냐 받고 있지 못하느냐 이거를 하나 보여주는 지표인데 지금 사실 보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경기지사 선거만 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요하게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분들이 한 분도 공천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 현역 도지사도 있고 추미애 의원, 한준호 의원 뭐 이런 분들이 권칠승 의원 이런 분들 다 했습니다만 결국에 지금 세 분으로 추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현역 지자체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현역 지자체장이 있는 정당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끌어서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수성을 해야 되는데 탈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탈환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지금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공천 내용이 너무나도 극심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좀 많은 비판을 받고 실망감을 안겨드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네. 이제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평가가 뭔가 컨셉이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많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전에 그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글을 올리시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공천 과정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셨고 네. 뭐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 내외를 막론하고 뭐 다양한 중진들, 원로들 그리고 당 구성원들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뭐 심정은 알겠지만 이해를 많이 못하고 계세요. 실제로도 제가 파악하기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관위 회의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공관위원장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현역 의원이 반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역 의원. 그러니까 정의용 사무총장이 지금 공관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 뭐 최수진의 서지현 이런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이 사실 당과 공관위의 커넥션 역할을 해주실 수밖에 없어요. 특히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엊그제 있었던 대구 지역에 이진숙, 주호영 두 분 컷오프를 두고 정의용 사무총장이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공관위가 지금 당 지도부라든지 국민의힘과 연락이 안 되고 있다. 이 긴밀하게 공조가 안 되고 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관위가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의 압력을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하지만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의 정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학계에서는 비밀의 정원이라 그래요. 우리가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내부에서 최선의 선택을 통해서 당선될 사람을 공천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당 지도부라든지 당 구성원들과 공관위가 긴밀하게 공조를 해야 돼요. 논의를 해가지고 어느 후보를 내걸었을 때 혹은 우리가 어떠한 공천 컨셉으로 갔을 적에 이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지 그것을 아주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제가 보기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장동혁 대표한테 통화를 해가지고 20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양한 그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뭐 장동혁 대표의 의중이 거기 실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통화라는 게 20분 통화했으면 상당한 이견이 있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장동혁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나 이거 이분들 컷오프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장동혁 대표가 네. 의중이 있으면 네 이러고 끝났을 거 아닙니까? 20분까지 이루어질 개연성이 없죠. 하지만 20분이라는 통화 시간 자체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있었던 대구 지역의 컷오프에 대해서 얼마나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는지 저는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의용 사무총장이 컷오프 반대했다라는 게 언론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은 장동혁 대표의 의중을 공관위 회의에서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하고 계시는 그런 고심은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가면은 당을 결국에 선거 패배의 길로 이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공관위 결정을 이제 존중한다고 네. 했잖아요. 지금 주호영, 이진숙 두 사람인데 반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당 대표로서 공관위원장의 어떤 방향이 잘못됐다면 명백하게 브레이크를 거는 것도 필요한데 왜 그러면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존중한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한번 직을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사라질까 싶어서요. 그때도 왜 직을 내려놨냐? 뭐 그 당시에도 이제 뭐 부산시장 공천, 뭐 대구 지역 공천 이런 영남 지역의 공천과 관련돼서 이견이 있어서 내려놨다라는 그 후문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관위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당 대표가
대놓고 반대 의견을 표명하게 되면 당대표와 공관위원장 간의 갈등이 존재한다. 이렇게 사실 프레임에 씌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천 갈등 때문에 분열이 되어 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는 저는 파고까지는 피하려고 한 목적이지 않을까. 하지만 장동혁 대표의 의중은 분명히 엊그제 대구 지역 의원들과 만나서 시민 공천을 거론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만큼 공정한 경선이 장동혁 대표가 원했던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관심은 주호영 의원이 이제 국회 부의장인데 정말 무소속으로 출마해버릴까? 를 놓고는 여러 이제 분석들이 엇갈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칫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김부겸 민주당 후보에게 승리를 안기게 되면 이제 배신자론에 이제 휩싸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주호영 의원이 이제 육선까지 한 분인데 어떤 당의 내부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바로잡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예 그런 어떤 반대의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네. 어느 쪽으로 보세요?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주호영 부의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갑자기 부상하면서 대구에서조차 국민의힘이 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거를 꺾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많은 대구 지역의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호영 부의장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예.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경선하는 방법. 국민의힘 후보가 추려지면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후보와 무소속 주호영 후보 간의 단일화를 통한 컨벤션 효과를 또 누릴 수도 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대구 지역 선거에 이바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도 하나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이번에는 내가 뭐 당의 결정에 비록 수용하지 못하지만 대구 지역의 승리를 위해서 백의종군하겠다 그러실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정말 무소속 출마를 해가지고 무소속 후보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와 연대를 하는 것 아니냐 주한 연대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주호영 부의장 예. 한동훈 전 대표하면 무소속 연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무소속 연대가 대구 지역에서 이루어지면 생각보다 파괴력이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관위원장 이재현 공관위원장의 마음속에는 추경호하고 최은석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최은석 관련해서는 뭐 경제인 비슷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최은석 의원이 이제 CJ 사장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비상겸 관련해서 이제 특검 조사도 받고 했는데 약간 추경호 의원 입장에서는 보험학이 필요한 거 아니냐.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겠지만 대선 끝나고 나서 송영길 대표가 양보를 해서 경기도지사까지 했는데 인천시로 옮겨서 지역구 의원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대선 패배 책임이 있다는 어떤 비난을 받으면서도 당대표를 또 유지를 했잖아요. 그런 어떤 것도 깔려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실 공정한 경선을 했으면 이런 잡음이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와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호영 부의장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거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경선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경선을 해가지고 거기서 탈락하게 되면 이인재 방지법 때문에 대구시장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대구 지역에서 대구시장 경선을 공정하게 해서 우리가 컨벤션 효과도 누리면서 컷오프된 분들 특히 중량감 있는 분들의 본선 진출까지도 동시에 주저앉힐 수 있을 만한 그 방법이 그냥 경선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왜 컷오프를 이렇게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친박과 친이 간에 그 구원이 이번에 발동이 된 거 아니냐 뭐 그런 분석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정현 이제 공관위원장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우리 신조어 이제 대변인은 이준석 대표 때부터 이제 쭉 상근부 대변을 해왔으니까 그 사이에도 몇 번의 공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좀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때요? 사실 국민의힘 공천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성공한 거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관심을 끌었으니까. 예. 근데 이 관심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컨벤션 효과, 긍정적인 관심이냐. 아 이거는 그냥 노이즈다. 예, 노이즈 마케팅. 노이즈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 노이즈도 마케팅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노이즈 마케팅에서 그걸 통해 가지고 정말 최선의 선택, 최고의 후보가 걸러지면은 그게 성공한 거겠죠. 이거는 좀 자학적인 시끄러움이다 이거죠. 스스로의 살을 깎아먹는 공천입니다. 예.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는 전혀 없고. 컨벤션 효과는 뭐 그 경선 과정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정현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좀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뉴스의 예, 중심에 예. 제가 또 어떤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후보가 중심이 돼야 되는. 예, 지금 공천 잡음이 커지다 보니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싹 들어갔다. 이제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연관이 있다는 생각 안 하시고. 아니, 그거 엄청 그런 공관위원장을 기용을 잘한 거네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성공을 한 것이죠. 정대혁 대표가 사람 보는 네, 그런 면에서는 성공을 한 건데 네. 이 공천 내용이 심해지면은 결과론적으로 당에 네. 유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그 아까 제가 무소속 연대 말씀드렸지만 네. 18대 그 2008년도 총선에서도 친박 학살 공천 때문에 네.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탈당을 해서 친박연대로 연대를 간 만들었죠. 분도 계시고 저 영남에서 친박 예. 무소속연대를 한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해갖고 그때 한나라당이 뭐 150석은 넘겼습니다만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그 예상을 벗어났어요. 그때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연대가 합쳐가지고 한 20석에서 30석 가까이 했을 겁니다. 예. 자유선진당도 그 대전 지역에서 저기 성과를 거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힘을 합쳤더라면 그때 민주당이 81석 했거든요. 우파 진영이 분열되지 않고 공천 잡음이 최소화되고 힘을 합쳤더라면 200석도 넘는 민주화 이후에 사상 최초로 개연선까지 넘을 수 있었던 그 가능성이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국민의힘이 그렇지 않아도 불리한 형국인데 이런 상황에서조차 서로의 살을 깎아먹고 우리끼리 지분을 나눠먹고 이래버리면 저는 필패라고 봅니다. 자, 이제 서울시장은 어쨌든 뭐 다행히 이제 3인 경선으로 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성북갑 당협위원장이죠. 이제 그분은 오히려 또 컷오프를 시켰어요. 이상규 위원장. 이상규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윤어게인에 가깝다고 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도대체 어떤 컨셉과 맥락과 어떤 그런 거를 갖고 공천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오세훈 시장과 박수민 의원이 추가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신 거고 이런 여러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그 세 분으로 전 컷오프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상규 위원장이 그 국민의힘 경선 근데 강성 지리파들은 지지가 꽤나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정현 위원장이 그분에서 또 선을 그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정현 위원장을 잘 모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 그거 모든 분들이 사실 그래. 이 공천이라든지 당의 그 선거 전략이라든지 하나의 컨셉이 있으면 거기에 충실하면서 대전략 속에 전술이 나와야 되는 건데 좀 대전략이 좀 부재한 것 같아요. 현역 컷오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으시고서는 뭐 인천시장 뭐 충남지사 뭐 대전 이런 현역 지자체들 단수공천. 다 단수공천 물론 거기에 공천에 응모하신 분들도 없긴 하지만 그런 걸 보면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뚜렷한 방향성이 사실 안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궁금한 건 이제 세 사람이 이제 경선을 하게 됐잖아요. 서울시장이요. 예, 이제 경선 룰은 아직 안 나왔죠. 그게 아마 당원 50, 뭐 여론조사 50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오세훈 시장이 뭐 유리할 걸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요?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오세훈 시장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만 박수민 의원의 경쟁력도 있고 윤희숙 전 의원의 경쟁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세 분 모두가 말씀을 잘하세요. 이 말씀을 잘하시다 보면 토론 과정을 거치면 서로 치고받고 용호상박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이 이목을 끌 수가 있고 거기서 만약에 오세훈 시장을 제외한 두 분 중에 발군의 실력을 보여줘서 서울 지역의 유권자와 당원들의 마음 심금을 올린다면 저는 이변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오히려 더 컨벤션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네. 드라마도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은 오세훈 시장의 그 대세론도 꺾일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되는 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정원호, 박주민, 전현희 이 세 분이 특히 이제 주목을 받는 것 같고 물론 이제 김영배 의원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크게 이제 세 사람이 좀 주목을 끌고 있는데 정원호 지금 성동구청장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여러 이제 의혹이 불거지면서 박주민 의원이 그 과거에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쪽에서 이제 저 이재명 그 후보 측을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네. 이제 공격했던 것처럼 그렇게 매섭게 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열상도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건 네.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고 예. 정원호 전 구청장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를 예. 자꾸 이야기하니까 저는 정원호 구청장을 보면 이제 옆에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 얼굴이 오버랩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효과를 노리는 건가요? 예, 그 효과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 근저에는 정원호라는 사람을 민주당에서는 대권 주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권 주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아니야라는 그 마음 속내가 있기 때문에 낙인을 찍는 거라고 예, 보세요? 그렇게 많이 공격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추천했잖아요. 나보다 더 유능하다, 일을 잘한다. 예. 그러면 이거 대통령한테 불경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박지원 의원이? 아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정원호 구청장을 이른바 홍보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도 정원호 구청장을 대권 주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차기 대권 주자가 민주당에 벌써 생기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그 사람한테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게- 그래서 그러면 정원호를 원픽에서 이렇게 띄워줬을 수도 있다? 그렇죠. 대통령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정청래 대표한테 자연스럽게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당대표이면서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연임에 예. 성공하고 시도해서 성공하고 그 뒤에 차기 대권을 노린다. 그러한 그 로드맵이 딱 보이기 때문에 예. 정청래 대표한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원호 구청장은 지금 사실 중앙정치 이 중앙정계에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치 경험이 오래됐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이 서울시장을 한두 번 한 다음에 서야 대권에 노려볼 수 있겠지만 그때 되면 이분들은 사실 본인들이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원호 구청장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와의 낙인도 있지만 이 사람을 차기 민주당의 지도자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내부 경쟁 구도가 이제 가열되면서 제가 볼 때는 좀 팀플레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원호 중심으로 막 그 화살을 쏘아대는 게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한테는 좀 유리한 거잖아요. 이런 그렇죠. 국면이.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다시 이제 박주민에 대해서 이낙연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낙연 전 대표도 네. 대장동을 먼저 꺼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기본적으로 서울시장 경선입니다. 예.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했었던 것은 대선 경선입니다. 예. 그 무게감과 중량감이 달라요. 근데 이 지금 박주민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 이런 분들이 이런 후보들이 이 정원호 구청장에서 공격하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이제 여러 가지 의혹 제기 이게 어느 정도 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봐요. 냉철하게 봐서 아니면 그냥 정치적인 비판이라고 봐요. 전 정치적인 비판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후보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정원호 구청장이 비난받을 만한 짓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단지 박주민이나 전현희가 정치적 공격한다고 봐요? 그거는 뭐 사실 관계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정원호 구청장은 굉장히 표리부동한 사람이죠.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 그것이 아마 서울시장 본선에 가게 되면 아하. 정원호 구청장이 본선에 가게 되면 오히려 상당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 예. 윤핵관을 우리 제도권 정치 안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어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바라볼 적에 그 누구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 두 분을 떠오르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원호 구청장과 관련된 그런 의혹들은 필연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옆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버랩이 된다. 서울 지역의 유권자 지형을 보면은 비상겸에 반대하고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비판하는 여론이 대부분인데 그러한 상황이 서울시장 본선에서 이어지면은 정원호 구청장이 굉장히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러면 정원호, 박주민, 전현희 이제 최근에 불거진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이 민주당 내부 경선에 영향을 줘가지고 후보가
정원은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 네.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아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없다. 봅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현희 위원장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장을 하면서 국회 그 질의응답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른바 검증이 이루어졌어요. 어느 정도. 박주민 의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몇 번 하면서 이 정계 현장에 있으면서 의혹이 제기되거나 그러면 본인이 뭐 해명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졌는데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검증이 없었다. 그러니까 박원석 전 의원은 어느 방송에서 예. 더 큰 게 나온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삼선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삼선인가 했을 거예요. 성동구청장. 삼선했죠. 예. 삼선을 할 정도면 그 지역에서 어떠한 이해관계 그런 것들이 사실 나올 수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 대장동 그런 게 뭐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있었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사업을 수주 준다든지 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정원호 구청장이 12년 동안 성동구청장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비위가 썼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서울시장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겁니다. 그렇죠. 예,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 나는 뭐 성동구청장 좀 하다가 성동구 지역구에 국회의원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본인이 서울시장 급으로 올라온 겁니다. 네. 그래 버리면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다 정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있었던 그런 여러 비위 혐의들이 새롭게 드러나면은 본선에서 그것이 더 터진다. 저는 정원호 구청장이 굉장히 힘든 길을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경선도 이제 재밌습니다. 네. 3파전 추미애, 김동연, 한준호 이렇게 됐는데 들리는 소문인데 이게 뭐 그 1차 경선의 그 수치가 예. 본인들의 통보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추미애 지금 후보가 과반은 법사위원장에서 물러나 버렸습니다. 네. 뭐 지난번에는 경기지사 준비하고 법사위원장이 양립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 면접에서. 근데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는 이제 굳히기 내지는 이제 배수의 진을 치는 걸로 봐야 되겠죠.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도리어? 자신감이 있다고 좀 봐요. 자신감이 있다고 보고 저도 그 이른바 밭글 그 지라시 형태로 해서 받아봤는데 절반 이상을 뭐 얻었다는 절반을 얘기도 있더라고요. 거뜬히 넘었습니다. 그쵸. 그 글에 의하면 네. 거뜬히 넘겼고 이번에 사실 그 검찰 개혁 과정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한 수 접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청래 대표한테 거기서부터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중수청 관련 그 이 수사지 검사에 예. 그 부분을 통째로 드러내 버렸잖아요. 법안. 거기서부터 이미 민주당을 움직이는 것은 친명, 뭐 유이재명 이런 게 아니라 강성 지지층이다. 근데 그 강성 지지층의 선봉장 역할을 했었던 추미애 의원이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이 누구죠? 이 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이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심리적 거리가 가장 가까운 의원이잖아요. 네, 옛날에 네. 대선 때 수행도 네. 했었고. 네. 근데 이제 결국 밀려버린 거죠. 그 표심이 글로 가버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보기론 그렇습니다. 한준호 의원이 그 주말에 기자회견을 열면서 뭐 당내에 있었던 그런 일방통행식 당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말에 기자회견을 연 거 자체부터가 저는 청와대에 정무 라인이 발동이 된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의원이 그 주말에 기자회견을 못 열 겁니다. 그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어쨌든 거기도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것은 내가 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은 결국에 강성 당원들, 강경 지지층들의 그 지지를 받고 있는 추미애 의원이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 이번 3명이 이제 2차 경선을 하면 네. 결선 투표 없이 추미애가 바로 직행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보기로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김동연 후보는 왜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라고 보세요? 김동연 지사는 사실 색채가 없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좀 그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김동연 지사가 어쨌든 대선에 나왔다가 사퇴를 하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하고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기도지사 하면서 전해철이라고 하는 분을 고문으로 모셨잖아요. 예. 이게 이재명 그때 경기지사 나올 때 그 친문 진영의 그렇죠. 대표가 이제 전해철이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좀 퀘스천 마크를 찍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런 면도 있고 김동연 지사는 어쨌든 대권 주자 반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경기지사 재선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성향, 지지 누구 하느냐 이 선호도 조사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거한다 사전에. 예. 제거를 하려는 목적이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집권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만 1년도 안 됐는데. 그 김동연 지사가 예, 이런 상황에서 차기 대선 후보들, 대권 주자들이 계속해서 물망에 오르면
레임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친문 진영에 폭탄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신문 진영에.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그 폭탄이 그냥 폭탄이 아니고 핵폭탄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내용인즉슨 이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2년 대선 때 친문계가 이재명 대통령 낙선을 받았다라고 네.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유튜브에서 한 발언인데 대선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기 지역구인 계양을을 양보하는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원래 작심하고 터뜨린 건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이 발언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이 엄청 격하게 반응했잖아요. 후배들은 선배들 보면서 배우는데 이게 롤 모델인 거냐 당신은 반면교사냐. 그러니까 반면교사는 좀 나쁜 의미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디까지 파장이 갈까요? 저는 근데 그 송영길 전 대표의 말이 일부 맞다고 봅니다. 일부 맞다? 예. 다는 안 맞고? 다는 안 맞을 수 있어도 그 말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에 결국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돼가지고 아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았죠. 예, 거기서 딱 표를 계산해 보면은 친문 진영이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의혹이 있죠. 그렇게 해서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고 했다. 예, 그 당시에도 사실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 대표가 하신 말씀이 저는 일부 맞다고 보고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체포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 계양을 배지를 달아준 거죠. 헌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발언 송 대표의 발언이 그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김지호 이제 민주당 전 대변인 같은 네. 경우는 일단 지금 계양을에 이제 출마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공천이 좀 녹록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친문계에 이제 폭탄을 투하함으로 인해서 반대 진영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뉴 이재명 네. 그게 쓰면서 정청래 대표에게 부담을 엄청 안겨서 일단 그 공천을 좀 받는데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네. 요 분석은 어떻게 봐요? 동의해요? 저도 거기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에 입당한다라고 알려진 다음에 한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 인터넷 매체에서 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차기 민주당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높게 나오죠. 예,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이 세 분이 거의 각축전이었습니다. 거의 1%포인트 차이 뭐 이렇게밖에 안 날 정도로 각축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막아야 될 상대가 또 생긴 거죠. 막아야 될 상대가 또 생긴 거죠. 예. 그 제가 항상 저는 어딜 가나 말씀을 드려왔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복귀한 이상 예. 친명계에는 정말 환호성을 지른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지금 차기 민주당 당대표 후보 중으로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이렇게가 유력하게 뽑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과반을 못 넘긴다면 김민석, 송영길 두 분 간의 단일화 협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친명 하나로 가가지고 네. 정청래 연임을 막자 이렇게 해서 김민석, 송영길 두 분 간의 물밑 협상을 통해 가지고 혹은 여론조사 방식이라든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 네. 단일화를 하게 되면 그 컨벤션 효과가 거기서도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연임 이 그 타임라인이 완전히 어그러지는 것이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연임 못하게 되면은 차기 총선에서도 공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치 생명이 달린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정청래 대표는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지가 않고서는 지금 검찰 그 개혁과 관련하고 그것이 뭐 당청 간의 협의안이 나오고 나서 바로 김어준의 방송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정청래 대표 그러니까 친명 진영과 친청 진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두 계파 간의 그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차기 경쟁자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일환 지금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칼날이 겨누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인데 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코로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곰팡이 네. 백신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맞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정은경 이제 복지부 장관이 사실 책임자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그걸 공격을 했어요. 문 정부가 치명적 잘못을 저질렀다.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공격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입니다. 예. 이 정계에서 그분을 공격한다 그래서 크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반발할 필요가 없어요. 반발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주자, 대권 후보가 되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습니까? 이 국민들은 특히 정치 같은 경우에는 옛날 거를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격해서라도 이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공격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문계하고 그 이낙연계를 약간 좀 이익 집단 내지는 그런 걸로 몰아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묶는다고 할까요? 네. 약간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예. 예. 사실 근데 정경 그 장관이 지금 장관이긴 합니다만 잘못을 저지른 건 문재인 정권 당시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피해를 안 끼치려고 하는 목적도 있을 거예요. 어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칼날이 오지 않게끔 하려는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곰팡이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시절이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티끌이 안 가게끔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요 발언이 이제 얼마 전에 유시민 작가가 이제 ABC론을 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뉴 이재명 세력에게 좀 이렇게 치명타를 가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반격 성격도 있어 보이지 않나요? 예? 근데 그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뭐 민주당 다양한 분들과 방송을 해보면 그 유시민 작가의 그냥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렇게 제도권에서 다룰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 특히 친문 이 진영의 부활을 위해서 좀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친문 진영이 제대로 부활을 부활하겠느냐.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가득하죠. 제가 보기에는 힘듭니다. 예. 자 이제 다시 보수로 돌아와서 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새처럼 새가 이제 좌우날개로 나는 것처럼 진보 보수 뭐 좌파 우파가 이제 좀 서로 견제하고 또 경쟁하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예. 민주주의라는 뭐 배가 될지 비행기가 될지.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보수가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렸고 어찌 보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여권 내에서 갈등이 폭발하고 이렇게 분열되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야당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네. 해요. 그러면 이 무너진 보수가 재건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보세요? 이제 공천은 우리가 이 얘기를 했고 예. 예를 들어 어떤 국민한테 비전을 주는 문제도 있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도가 67%까지 올라가면서 그 과정에서는 어쨌든 실천적인 리더십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용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반일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반일 부분을 많이 그 조국 그 지금 저 대표도 네. 이제 민정수석 할 때 뭐 죽창가 얘기도 그렇죠. 하고 하면서 예. 뭔가 정치적으로 많이 반일을 활용한 측면도 있는데 네.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하고 같이 북터치고 이런 거 보면 전혀 그런 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보수는 보수 정당은? 그러니까 일단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윤어게인과의 절연 그것이 의원총회 결의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예. 그것을 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더 명확히 해야 된다.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손바닥에다 절연이라고 써서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냐? 그러니까 그 결의문을 자세히 보면 윤어게인과 윤어게인이라 그랬어요. 예.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우리가 더 절연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 좀 할 필요가 있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야당의 프레임에 넘어가는 것이다. 거기에 그렇지. 빠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분이 어쨌든 보수 정치를 망친 전 장본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만큼 국민의힘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더 거리를 둬야지 앞으로 보수가 회생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결의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음은 이제 인적 쇄신입니다. 근데 인적 쇄신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정당이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호하게 절연을 했다. 이걸 보여주려면 선언에만 그치면 안 되고 실천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실천에서 사람을 등용을 해야 된다. 사람을. 예.
혁신선대위라든지 예. 앞으로 뭐 선대위가 이렇게 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와 그 윤어게인을 반대하는 그러한 상징을 가진 분이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하게 된다면 저는 국민들께 그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방선거 이후에라도 차라리 그 지방선거 이후에도 윤어게인을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사실 이번에 그 윤어게인과의 그 절연 문제 그것을 결의문을 통해서 냈을 적에도 선거를 앞두고 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너무 늦었기 때문에 너무 늦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도 똑같은 입장을 계속해서 국민들께 설파하다 보면은 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정당이 아니구나.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반헌법적 가치를 제도권에서 퇴출시키려고 하는 민주주의 정당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 이유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반대쪽에 계신 분들의 주장을 좀 인용을 하자면 네. 뭐 그런 생각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게 이제 프레임 이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떠올리지 마 그러면 자꾸 코끼리를 떠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어게인 이렇게 자꾸 얘기를 꺼내면 그게 절연이 됐건 아니면 뭐가 됐건 다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소환되고 국민들의 뇌리 속에 또 윤석열의 존재가 부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뭐 이제 할 만큼 그 당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 부부가 수감돼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무기징역을 받아서 수감돼 있는데 어떻게 이게 복귀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전제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네. 그 책을 안 읽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의 핵심 뭐냐면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은 그거에 골몰하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윤어게인과의 절연, 윤석열 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적인 선택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거는 것은 홍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프레임이 아니라. 예,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처럼 그러니까 윤과의 예. 절연은 프레임으로 보기는 어렵고 프레임이 아니죠. 국민의힘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홍보라는 예, 거죠. 홍보. 예. 홍보이자 저희가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목적이죠. 그 전략을 두고 우리가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민의힘이 전투력이 없는 정당이다. 네. 웰빙 정당이다. 동의하세요?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래요? 사실 동의하기가 힘든 게 주진우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여당을 향해서 맹폭을 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이 표현이 맞겠네요. 그러니까 몇몇이만 전사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사실 분위기가 흐르지 않은 것은 윤어게인과의 절연 이것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런 늦었어.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정말 지난해 12월 3일 날 계엄 1년 되던 그 시기에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상관이 없다. 윤어게인을 우리가 신봉하지 않는다. 이 입장을 더 강하고 명확하게 냈으면 그때부터 대여 투쟁 전선이 더 확장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도 저희가 뭐 공격을 하면은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는 이렇게 역공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이래 버리니까 국민의힘이 웰빙 정당인 것처럼 대여 투쟁력이 약한 정당인 것처럼 비춰졌던 것이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아까 혁신선대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이제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뭐 내가 뭐 선거대책본부장금 뭐 위원장을 하겠다고 하면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혁신선대위를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누가 외부에서 누구를 영입해 온다든가 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지금 장동혁 대표와 당에서는 이 혁신선대위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장동혁 지도부의 이선 후퇴 아니냐. 그거를 노리고 차기 당권을 갖기 위한 그런 전략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뒷방에다가 보내서 문을 잠가버리는 걸 보는 거죠. 그런 의심이 사실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받고 있는 예. 거거든요. 저는 그것은 절충이 가능하다고 절충이 봐요. 가능하다. 어떤 식으로요? 장동혁 대표와 다른 분들 해가지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 아하. 절충이 가능하죠. 그러면서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려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선대위원으로서 누구누구를 같이 해서 한번 우리가 국민님이 달라졌다. 사람으로
달라졌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 협의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크게 다툴 문제가 아니에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고 서로 간에 양보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는 건데 제가 보기로는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반발했던 것은 시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혁신선대위를 출범시키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느냐. 그래 버리면 당 대표가 사실 그 공천 저길 찍어줘야 되거든요. 도장을. 근데 그런 것도 혁신선대위원장한테 넘어가면 당무 구성권이 그 혁신선대위원장한테 부여가 되면 장동혁 대표가 이 최종 공천이라든지 선거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공천 과정이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고 저희가 선거를 목전에 두면은 혁신선대위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이 달라졌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선대위가 전 출범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당성, 당의 정신이라고 할까요? 뭐 이 당성이 좀 충실한 사람들이 햇볕을 보게 하는 그런 정당 네. 이 얘기를 했어요. 어찌 보면 당의 이제 이념성을 좀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데 요 주장에는 어떻게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신 당의 이념에 충실한 분들이 결국에 당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 그런 보수 이념에 충실한 사람들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너무 이념에 함몰되면은 저희가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 정당이라고 하는 게 이념으로 뭉친 집단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사전적 의미에 불과합니다. 정당의 목적은 선거 승리예요. 사실 저희가 선거에서 승리해야지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보수 이념을 현실 정책으로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현할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계속해서 당성을 강조하고 이념을 강조하다가 다양한 중도에 계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선거에서 연거푸 패배하면은 저희가 말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 이렇게 아무리 좋은 가치들이라도 현실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당성을 자꾸 강조하는 부분은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를 사실 제명해 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용한 측면이 있었다고 봐요? 저는 그거보다도 장동혁 대표가 이 딱 그 본인만의 이런 타임 스케줄 그 전략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탄핵당한 직후기 때문에 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흩어져 계십니다. 실망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일단 하나로 우리가 모아야 된다. 보수 성향의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 일단 우리가 보수 성향의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끔 한 다음에 중도 외연 확장을 하려고 한 목적 같습니다. 그래서 당성 이념을 강조하셨던 것으로 좀 보고 장동혁 대표도 어쨌든 당대표입니다. 당대표가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이러면 당대표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본인의 정치 생명에도 아주 큰 위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일단 우리 유권자들을 하나로 뭉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선거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저는 그 애당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보고 일단은 성공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이제 강성 그 보수 당원들 입장에서는 좀 믿을 수 없다. 한동훈이 뭐 보수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한동훈을 지지하는 이제 이른바 또 한딸이라고 이게 이제 비하하는 표현이 될지 아니면 그냥 팬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딸들 중에 일부는 과거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세력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눈길을 주게끔 만든 것 자체는 좋은 거다. 높게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내칠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내치면 안 되고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국민의힘을 지지할 정도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누이재명이 생겼잖아요.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그 유권 지지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그럼 그런 분들을 저희가 내칠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을 지지해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같이 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냐 아니냐 그것에 있어서는 저는 논란이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게 어찌되었든 보수 정당에서 비대위원장을 했고 당 대표를 하셨던 분을 그럼 좌파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색깔이 좀 티니하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거죠. 지금 갑자기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에 갑자기 입당해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것도 아니고 어찌되었든 국민의힘 이 보수 진영과 같이 할 뿐인데 그러한 소중한 하나의 자산을 왜
그 보수적 색채가 덜하다고 해가지고 내치려고 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고 이건 정치적 보고.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맞지가 않다고 보고 물론 뭐 한동훈 전 대표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강력하게 비토하고 계시는 당내 여러 의견들 그리고 당 구성원들, 당원들 이분들의 마음을 달래드리는 것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주어진 전 숙제라고 보고 뭐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달라지셔가지고 이게 정치가 사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한 방향으로 흐른다면은 아주 보수의 소중한 자산이죠. 예.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조 이제 대변인은 이제 젊은 보수잖아요. 네. 31살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 뭐 배지도 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수 정당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 이제 인재인데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대한민국에 많은 보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정치를 했으면 나름대로 뭐 지향점이라든가 그분의 실천력이라든가 비전이라는 걸 보면서 내가 이 정도 되는 보수 대통령은 이런 부분 때문에 존경한다라는 게 있으면 마무리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저는 사실 이렇게 출마에 큰 욕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면 안 돼. 예. 정치하는 사람이 이 시대가 네. 요구하는 과제들이 있다. 이 시대가 어떤 과제,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것을 실현시키는 대통령이 정말 진정한 국가 지도자라고 좀 봐요. 그럼 과거 대통령 중에 그런 예.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못 살고 못 먹고 이런 시기에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요라는 그 국민적인 열망을 실현시켰던 박정희 전 대통령. 그분은 어쨌든 뭐 독재라는 그 과는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우호 입장도 많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요구하는 당시를 살던 분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원했었던 그러한 가치와 그 목적을 실현시켜주는 정치 그러한 대통령이야말로 진정한 국가 지도자라고 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미디어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보수 재건축 토론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 신주호 부대변인 말씀 듣고 보수 재건축과 관련해 한 장의 벽돌이라도 이렇게 발견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